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종양인 줄 알고 쭉 검사를 해봤는데 악성 종양, 암은 아니고 류마티스 내과 검사들을 진행해보니 IgG4 수치가 높았고 CT상에 어떤 특이 소견들이 보여서 이거는 섬유화의 특성을 띠고 있는 IgG4 연관 질환이구나, 이렇게 보통 진단을 받고 오시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단계 더 꼬여져 있는 아주 복잡한 형태의 면역계 왜곡 상태로 조직을 완전히 굳혀버리는 단계로 간다. 아직 그 과정이 직접 작용하는 약물, 현대의학적인 치료는 아직 없는 현실인 거죠. 분명히 어려운 질환이고 불편한 현실들이 많지만 운이 좋게, 그리고 또 다행히도 감사히도 변화를 볼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배만 의원 허준영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사례자 영상으로 좀 다뤄봤었던 IgG4 관련 연관 질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로 다루는 질환들이 희귀 질환들이다 보니까 희귀 질환들을 치료하는 과정을 제가 어떤 흐름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설명드려보려고 해요. 이런 환자분들, 특히 IgG4 관련 질환은 솔직하게 제가 환자분들 오시면 설명을 드리는 건 저도 처음 보는 질환인 경우들이 많죠. 왜냐면 극희귀 질환이라는 의미 자체가 희귀 질환보다도 더 발병률 자체가 낮고 한국에선 특히나 빈도수가 매우 낮은 질환이다 보니까 제가 무조건 치료해드릴 테니까 해보시죠 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질환이 갖고 계신 분들이 오셨을 때 저는 일단 이 질환에 대한 기전들을 먼저 최근 자료들을 기준으로 이제 찾아보는 거죠. 이 병이 발병 기전이 어떻고 가장 최신 지견 기준으로 어떤 형태의 발병 기전이 알려져 있고 현재 어떤 치료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한계가 어떤 게 있으니 내가 이런 부분에 개입해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질환도 사실 동일해요. IgG4 관련 질환들이 저희가 댓글에 몇 번 달렸어서 이런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질병에 대해서 좀 자료들을 찾아보고 큰 틀에서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틀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게 어떤 의미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바라보는지를 먼저 쭉 공부를 해봤을 때 우리가 해봤던 치료들이 여기엔 이런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보였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했던 경우거든요. 오늘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병이 참 어려운 질환인 게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불리긴 하나 좀 여러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종양과 비슷한 특성을 많이 띠는 것 하나 만성적인 염증의 형태를 띠기도 해서 사실 암 또는 자가면역 질환 뭔가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환자분들 기록들을 쭉 보다 보면 IgG4 관련 췌장염 환자분이나 시신경염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이제 보면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종양인 줄 알고 쭉 검사를 해봤는데 악성 종양, 암은 아니고 류마티스 내과 검사들을 진행해보니 IgG4 수치가 높았고 CT상에 어떤 특이 소견들이 보여서 이거는 섬유화의 특성을 띠고 있는 IgG4 연관 질환이구나, 이렇게 보통 진단을 받고 오시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병이 일단 극희귀 질환이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 발병률이 매우 낮아요. 미국 기준으로는 발병률이 10만 인명당 1.39명, 그 유병률 기준으로는 10만 명당 한 5.3명이라고 추정이 되니까 아주 낮은 비율이죠. 국내에서도 실제로 극희귀 질환으로 분류가 되고 극희귀 질환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진단까지 좀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질환의 특성인 거죠. 이 질환이라고 딱 의심될 만한 소견들이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IgG4 관련 질환의 좀 기전을 제가 이해한 선에서 좀 비유적으로 항상 제가 좋아하는 군대에 좀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면역계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 외부적인 침입자, 세균, 바이러스 이런 알레르기한 물질들이 들어오면 싸우는 물질이 싸우는 군대라고 이제 비유를 해봤을 때 이 IgG4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포들을 네 가지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먼저 첫 번째로 수지당 세포, 정보장교 또는 수색대 또는 정찰병 정도로 비유를 하는데 얘들이 이제 가장 먼저 적을 탐지해서 어떤 적들이 있고 이 적군은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이제 판단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얘는 단순하게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사령부에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까지 전체 군대의 전투 방식도 어느 정도 결정을 하는 역할을 얘가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달을 받은 이제 사관학교에서는 교관들이 이런 적군들이 들어왔다고 하네 해서 교관들이 그거에 맞는 무기들, 싸울 군인들을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TH셀, T헬퍼셀이라고 부르는데 이 IgG4에서는 그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폴리큘라 헬퍼셀이라 그래서 그 헬퍼셀들이 림프절 깊숙이 이 배 중심에 머무는 형태로 분포하는 부위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수에서 동일하게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이 조직에서 말초 조직에서 있는 경우를 우리가 TH셀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이 조금 더 배 중심, 그러니까 림프절 안쪽으로 들어가서 증식한 애들을 TFH2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주로 항체 공장이라고 제가 비유하는 폭탄을 만들어내는 B세포들을
훈련시키는 교관이라고 보시면 돼서 사관학교 교관에 많이 비유를 해요. 이런 애들한테는 이런 폭탄을 가지고 싸워라 라는 지시도 하고, 또는 이런 폭탄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이런 폭탄은 덜 만들어라 라는 신호도 보내고, 그래서 인터루킨 4, 인터루킨 21 두 가지가 내계 물질이라고 보면 되는데, 인터루킨 4는 IgG4라고 하는 IgG 항체를 좀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항체인데, 이 항체를 만들라는 신호를 인터루킨 4라는 신호를 통해서 보내고, 인터루킨 21이라는 사이토카인은 형질세포로 분화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두 가지 물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세포가 헌병대라고 제가 비유를 해봤는데, Follicular Regulatory Cell, TFR 세포라고 하는데, 얘가 림프절 안쪽으로 들어가서 증식한 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할이 그 사관학교의 교관들이 너무 과잉 반응하지 않도록 그걸 조절하는 역할. 그러니까 레귤레이터스는 완전 동일한 게 위치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전 영상에서 많이 다뤘던 폭스피3 같은 물질들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이 IgG4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TFR 역할을 좀 잘못하면서 생기는 병인 건데요. 그 잘못이라는 게 헌병대가 교관들이 혹시나 일을 제대로 못하면 얘네들을 통제하고 그만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헌병대의 기능이 교란돼 버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IgG4 관련 질환에서 TFR 세포들이 기능이 좀 과도하게 증식됐다가 교란된 패턴을 띠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뒤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네 번째 세포가 이 항체 생산 공장이라고 제가 비유했던 형질세포, 이제 플라즈마 셀인데, B세포들이 형질세포를 분할을 해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B세포가 항체 생산 전문 세포로 최종 분화한 형태. 그래서 하루에 막 수만 개 이렇게 항체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정상적으로는 보통 이제 골수에서 얘네들이 자리를 잡아서 골수에서 항체를 만들어서 혈액으로 내보내는 형태인데, 이 IgG4 관련 질환에서는 이 공장이 골수에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 조직으로 이동해서 조직에서 증식하고 있는 게 이 병의 사실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지장 세포가 먼저 신호를 보내면 T세포가 받아들여서 TFH2 셀로 증식이 되고, B세포를 자극해서 형질세포로 분화시킨 뒤에 IgG4 같은 항체들을 만들어내는, 그게 과증식된 형태다. 이제 IgG4가 사실 좀 중요한데, 환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오시는 알레르기 검사들이 과거에는 IgE를 매개로 한 검사들을 많이 했었다면, 최근에는 IgG4 관련 검사들을 많이 가져오시는데, 뭐 이건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지만, 결론적으로 IgG4 관련 알레르기 검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이 검사랑 이 의미랑 연결이 되는데, 그 IgG4라고 하는 항체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해보려면 항체라는 거에 대한 역할부터 먼저 이해를 해봐야 돼요. 일단 항체,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면역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이거는 면역계가 어떤 특정 적을 딱 인식하는, 걔네들과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단백질 무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물이 정확하고 그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폭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면역글로불린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뭐 IgA, IgE, IgM부터 다양한데, 그 중에서 IgG4는 IgG라고 하는 형태의 서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IgG는 보통 1에서 4번 4개의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IgG4가 가장 좀 독특한 형태의 면역글로불린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일반적인 항체들, 그러니까 IgG 중에서도 G1, G3 같은 걸 보면 두 팔로 이제 항원을 잡는다는 의미가, 얘네들이 면역 복합체라는 거를 형성해요. 항원을 딱딱 잡은 다음에 그 항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얘네들 덩어리를 진 다음에, 이걸 통해서 보체들을 끌어들여서 이 폭탄 덩어리를 크게 만들어서 염증 반응을 증폭시키는 거죠. 적군을 때리고 적군을 폭발시키기 유리한 형태의 이 항체들이 항원을 묶는 역할을 하는데, 이 IgG4는 좀 독특한 게 두 팔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쪽 팔이 각각 다른 물질들을 끌어당겨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림으로 보시면 IgG4는 이 FAP이라고 하는 것과 FC, 이 프래그먼트의 이 안티젠을 바인딩하는 부분과 센터가 보통 이렇게 각기 두 가지가 붙어 있는데, IgG4는 그게 서로 다른 애들이 붙어 있는 거죠. 작동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게 작동을 하는데, 일반적인 면역글로불린들이 면역복합체를 형성해서 보체 경로를 활성화해서 염증을 증폭시키는 것과 달리, 얘네들은 서로 다른 애들을 잡아당기다 보니까 면역복합체 형성을 오히려 방해하고 보체 경로를 활성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염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항체인 건데요. 원래 양쪽에 달라붙어서 싸워야 되는 항체를 혼자 먼저 자기가 달라붙어서 다른 일반적인 항체가 달라붙지 못하도록 해는, 그 다른 항체를 막는 역할을 하는 항체다. 방패 항체라고 제가 비유를 해봤는데, 다른 항체가 달라붙을 자리에 얘가 대신 붙어서 항체가 더 과증폭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폭탄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폭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싸움을 걸지는 않으면서 조용히 항원을 붙잡으면서 얘는 더 이상 때리지 말자 하고, 쉽게 말하면 좀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항체라는 거죠. 그래서 IgG4는 정상적인 역할을 보면 오히려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이제 양봉업자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초기에는 심한 알레르기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IgG4가 증식을 하면서 과잉 반응을 하지 않는 형태, 즉 알레르기에 적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일반적으로 그 알레르기 면역 치료라고 해서 AIT라고 하는 그런 치료들의 환자분들을 볼 때 그 IgE 수치가 높았던 분들이 후기에 IgE가 떨어지고 IgG4가 올라가면 아, 면역 반응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알레르기에 적응했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과 연결되는 건데요. 비슷한 개념에서 두 번째로는 어떤 기생충 감염에 이제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나타내는데, 기생충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계속 많이 있는데 계속 그런 환경에 노출될 때마다 과잉 반응을 할 수는 없다 보니 그런 기생충과 면역적으로 좀 공존하기 위해서 과도한 염증 반응 없이 항원을 좀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면역 반응을 조금 완충시키는 역할을 얘네들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세 번째, 반복적으로 항원이 노출됐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을 이 IgG4가 한다.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면역 관용 회복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IgG4라는 항체인 거거든요. 염증을 일반적으로 증폭시키는 다른 항체들과 달리 얘는 오히려 염증을 좀 완화시키고 완충작용을 하는 항체다라는 게 이 병의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굳이 말한다면 좋은 기능, 항원 항체 반응의 증폭을 조절시키는 역할을 하는 IgG4가 왜 병리적 역할을 하게 됐느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 IgG4에 관련 질환에서는 IgG4 수치를 질병 모니터링을 할 때, 활성도를 측정할 때 중요하게 보지만 얘는 IgG4 그 자체가 이 병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 수치가 높다는 게 IgG4가 위험해서 본다라기보단 IgG4 수치를 가지고 추정하는, 즉 그 IgG4를 만들어내는 형질세포의 과분화, 과증식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IgG4를 보는 거거든요. 형질세포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아직까지 없다 보니까 형질세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골수에 있어야 되는 애들이 조직에 붙어서 조직에서 과증식하면서 IgG4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건 이 형질세포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구나를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인 거죠. 형질세포는 이 IgG4만 만든 게 아니라 PDGF, 그러니까 TGF 대부분 그로스 팩터라 그래서 섬유화를 만드는, 섬유화를 유발하는 어떤 그로스 팩터들이 이 형질세포에서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섬유화를 유발하는 강도를 추정하는 간접 지표로 IgG4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섬유화를 직접 유발하는 물질이 IgG4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걸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왜 이 IgG4가 과도하게 분비되는 걸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신 지견들에서 연구된 게 이제 세 가지 부분에서의 고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가 어쨌든 지속적인 항원의 자극이거든요. 이걸 저는 이제 방아쇠 트리거라고 보는 건데, 첫 번째로는 전쟁이 안 끝난다는 거죠. 저희가 오늘 사례로 보여드렸던 분도 그렇고, 만성 부비동염 환자분들, 만성 알레르기성 비염, 또는 어떤 직접적인 항원 노출이 오랫동안 저강도로 만성적으로 자극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가원이 계속 들어오면서 면역기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다 보니 몸이 그걸 이제 누르기 시작한 거죠. 계속해서 이 과민 반응을 할 수는 없다 보니 면역 관용으로 회복하는 그 모드로 전환하는 시점이 일단 첫 번째 조건인 거죠. 이 과정에서 아까 앞선 설명드렸던 정보장교라고 제가 비했던 수지상세포가 TSLP, 인터루킨 33 같은 어떤 물질들을 보내면서 몸한테 우리 좀 싸움을 덜 해야 될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싸울 수는 없어 라고 면역 반응을 약간 완화시키려는 과정에서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관용 모드로 전환하다 보니 두 번째 TFH2 타입이 과활성화되는 건데, 얘는 이제 아까 교관 중에서 B세포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특히 IgG4를 대량 만들어내는 신호가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이 교관들한테 우리 이제 좀 그만 전쟁해야 되니까 너네가 좀 전쟁을 좀 그만하는 물질 좀 열심히 만들어봐 해서 인터루킨4 같은 신호, 그리고 인터루킨 21 같은 신호를 전달받으면서 IgG4 방향으로 몸이 방향이 좀 전환이 되고 더 나아가서 형질세포를 분화하는 형태로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질병 발병 과정의 두 번째, 저는 이걸 엔진. 처음에 방아쇠는 지속적 항원 자극이 했고, 두 번째로는 TFH2 셀이 과활성화되는 게 두 번째 원인. 세 번째로는 이제 TFR, IgG4 관련 연구들을 쭉 살펴봤을 때, 과거 연구들에서는 이 TFR의 기능이 오히려 좀 떨어져서 생겼다라고 봤다면, 최근 연구들은 좀 달라진 게 조직 검사나 이런 세포들을 좀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TFR이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숫자가 오히려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연구 결과들 보니까 이게 많이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증가했는데 왜 기능을 못하나 봤더니 인터루킨 10를 과도하게 분비하면서 오히려 IgG4 생성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촉진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기능이 전환된 건데, 원래대로라면 헌병대가 교관이 이 IgG4를 너무 많이 만들기 시작하는 형태로 변했을 때 그만 만들어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더 만들어 하는 형태로 얘네들이 그걸 동조하듯이, 지금 안 그래도 싸워야 되는 상태가 너무 길어졌으니까
그만 싸울 수 있도록 너네가 좀 도와줘 하면서 헌병대가 오히려 이 교관들을 더 부추겼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자가 면역 질환보다는 한 단계 더 꼬여져 있는 아주 복잡한 형태의 면역계 왜곡 상태라고 이걸 이해를 했어요.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계가 과도하게 오랜 전쟁에 지쳐서 면역세포 그 자체가 미쳐버렸고, 그걸 통제해야 되는 지휘관들이 미쳐버렸고, 그걸 또 통제해야 되는 조절 T세포들이 미쳐버린, 순차적으로 좀 비교적 단순하게 하나하나 미쳤다면, 얘네들은 또 그 면역세포를 조절해야 되는 애들이 미친 정도에서 더 나아가 이제 더 만들어라는 신호로 이 미쳐있는 정도가 아군을 때리는 형태나 또는 방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더 도와준, 부추기는 형태로까지 한 단계 더 왜곡된 형태의 질환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질병의 핵심이 되는 게 IgG4의 과도 증식 그 전에 형질세포가 그럼 왜 조직으로 눌러앉았을까를 봐야 되는데, IgG4에서 형질세포, 그러니까 B세포들이 형질세포로 분화하면 원래 골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골수를 벗어나서 전쟁 현장 자체에 자리 잡았다는 건데요. 조직 침입의 연구 결과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혈중에서 유입되는 형질 모세포가 너무 과도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혈중으로 방출됐던 게 끌려와서 해당 조직으로 아예 정착했다는 기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이제 조직 그 현장 자체에서 자급 생산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 또 최근 연구들의 가장 핵심으로 보여지는 게 3차 림프 구조 TLS라 그래서, 이 림프 구조가 아예 이제 변형이 돼버린 건데, 원래는 림프절이 기능을 해야 되는 게 복사돼서 미니 복사원, 림프절의 역할이 이게 조직으로 넘어가서 그 조직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이 형질세포가 그 자체적으로 증식하기 시작해버린 상태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해본다면 형질세포가 이 직접적으로 섬유화를 만드는 상태까지 이제 가버린 건데, 조직에 이제 자리 잡은 형질세포는 IgG4만 만드는 게 아니라 섬유화를 유발하는 여러 세포들을 같이 만들면서 조직을 완전히 굳혀버리는 단계로 간다.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치료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현대의학적으로 가장 표준 치료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1단계는 스테로이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치료가 가장 표준 치료로 일단은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재발률도 매우 높고, 사실 표준 치료라는 게 어떤 RCT,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서 진행한 거는 아니고, 임상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그나마 스테로이드의 반응성이 있었다라는 좀 개인적인 경험들이 쌓여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스테로이드만으로 반응 안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다른 자가 면역 질환에 활용하고 있는 면역 억제제, DMARD라고 불리는 디지즈 모디파잉 이 개념의 약물들이죠. 아자티오프린이나 MMF, 미코페놀레이트 모페틸 또는 메토트렉세이트, MTX 같은 일반적인 자가 면역 질환에 활용되는 면역 억제제들이 이걸 스테로이드를 절약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여러 가이드라인 상에서도 이게 다른 자가 면역 질환에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나, 아직 근거는 제한적이고 이게 명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쓰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게 많은 이야기들이에요. 사용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근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굳이 말한다면 오프라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반응 안 하는 경우들에는 3단계로 이제 추가적인 표적 치료로 많이 알려진 리투시맙, B세포를 이제 아주 소실시켜 버리는 거죠. 형질세포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으니 B세포를 완전히 소실시켜서 더 이상의 형질세포 증식이 없도록 그 전 단계를 피워한 다음에 박살내 버리는 약인 건데, 기본적으로 효과는 좀 뛰어난 편이라고 결과상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중등도의 재발률이라는 게 재발을 했을 때 더 위험한 형태로 재발한다거나, 또는 이게 어쨌든 감염률을 매우 증가시키는 위험이 있고 노프라벨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권장하기에는 근거 수준이 좀 낮다 보니 2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치료들이 이제 표준 치료로 알려져 있지만 이런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거죠. 표준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 중에 장기 추적 검사를 해보면 스테로이드만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와 면역 억제제를 병행한 경우와 아예 끊었던 경우를 비교했을 때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표준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 중 장기 추적 연구에서 한 29.5% 정도가 불임 또는 재발 질환을 경험했고, 스테로이드 단독 치료는 재발률이 한 일부 연구에서 한 50%도 해당할 정도로 재발이 흔한 거죠. 이 재발이 흔한 이유가 당연한 게, 스테로이드제는 형질세포를 제거해주는 효과, 증식을 막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형질세포가 TLS라는 형태로 림프절의 미니 복사본이 이미 조직에서 증식하고 있는 그 부분은 스테로이드제가 조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질세포가 자체적으로 이 현장에서 새로 만들어지니까, 만들어진 형질세포를 아무리 스테로이드로 없애더라도 TLS에서 계속 생성되는 형질세포가 계속 항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라고 기전상 추정을 해보고 있어요. 불응했을 때 쓸 수 있는 약제들이 새로운 면역 억제제들, 여러 자가 면역질환에서 실제 최근 사용되고 있는 다른 생물학적 제제들이 일단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긴 하나 여전히 근거 수준은 낮은, 아직은 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치료들이 모두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치료 기전들이 형질세포의 억제,
또는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 이 병의 기전을 살펴보면 형질세포의 억제는 결과적인 부분이고 핵심 원인은 지속적인 항원의 자극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걸 자극을 제거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폴리큘러 레귤레이터 T셀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되고, 세 번째로는 TLS라고 했던 3차 림프 조직이 형성하는 그 과정을 억제해야 근본적으로 이 병이 끝날 텐데, 아직 그 과정이 직접 작용하는 약물, 현대의학적인 치료는 아직 없는 현실인 거죠. 분명히 어려운 질환이고 불편한 현실들이 많지만 저희가 어디에 개입할 수 있는지를 봤을 때, 첫 번째, 지속적인 항원 자극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이 시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건드려보고, 두 번째로는 레귤레이터 T셀들, 저희가 많이 설명드렸던 면역 관용을 회복하는 치료 경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2번에 저희가 개입을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봤고, 3번은 사실 저도 아직까지는 어떤 확인을 했었던 경험은 없지만 이 TLS 형성 억제도 기본적으로는 이 2번의 연장선으로 보고 저는 치료를 저희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 환자분께도 이런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이런 치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 운이 좋게, 그리고 또 다행히도 감사히도 이 치료를 너무 잘 따라주셔서 저런 변화를 볼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DM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